1898년 하와이를 합병한 미국은 이곳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육군과 해군 병력을 투입해 계속 주둔시켜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1940년에는 오아후 섬의 진주만을 미 태평양 함대의 모항으로 삼기로 했으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곳곳에 각종 비행장과 방공포 등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1941년 2월 하와이에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킴멜 제독이 부임하게 되었으며 일주일 후에는 하와이 육군 사령관으로 쇼트 중장이 부임했습니다. 사실 하와이는 미 해군과 육군이 공동으로 방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각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지휘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킴멜 제독과 쇼트 중장은 관할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해군기지 자체에 대한 방어는 해군이 담당한다. 섬의 육상 방어에 대해서 해군은 육군의 지휘를 받는다. 장거리 정찰과 해상 목표에 대해서 육군은 해군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해군과 육군의 관할이 구분되었지만 양측은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부로부터 예산과 물자를 할당받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알력 다툼이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군사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군 항공대 사령관 마틴 소장과 해군 항공대 사령관 벨린저 소장이 하와이 방어에 대해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틴 벨린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아군 함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진주만을 공격할 수 있다. 일본의 공격은 전쟁 선전포고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항공모함에서 이함한 적 항공기의 공격이다. 공습은 새벽에 시도할 것이며 반복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오아후 섬의 우리 항공 전력은 적의 공습을 막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선 매일 360도 방향으로 장거리 정찰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B-17 폭격기 180대를 오아후 섬에 배치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따라 오아후 섬에 정찰기를 열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B-17 폭격기 180대는 너무 과도하고 최종적으로는 35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선과 필리핀에도 폭격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숫자는 다시 12대로 줄어들었고 이마저도 부품이 부족하여 실제 오아후 섬에서 비행이 가능한 B-17은 6대에 불과했습니다. 섬을 방어하는 육군 항공대의 전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아후 섬에는 P-26과 P-36, P-40 등 152대의 전투기가 있었는데 역시 부품이 부족해 가동이 가능한 전투기는 113대 정도였습니다. 쇼트 중장은 육군이 운용하는 3개의 비행장과 몇 개의 간이 비행장에 85개의 엄폐호를 만들기도 했는데 공습 직전 전투기를 한 곳에 모아놓고 경비를 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엄폐호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아후 섬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레이더의 부족이었습니다. 오아후 섬에 레이더가 최초로 들어온 시기는 1941년 7월이었으며 공습 직전에는 간신히 6대가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SCR-270 이동식 레이더였는데 전투기 군집에 대해서는 130km, 폭격기는 50km 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형 모델이어서 발전기와 예비 부품이 충분하지 않아 하루 최대 운용 시간은 4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쇼트 중장은 공습 한 달 전 간신히 고정식 레이더인 SCR-271 세대를 들여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국립공원관리청의 반대였습니다. 고정식 레이더는 보통 가장 높은 산에 봉우리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립공원관리청에서 섬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계속 승인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 육군은 진주만 공습 당시 6대의 이동식 레이더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레이더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기 경보 체계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선 레이더가 적기를 탐지하고 이 정보를 요격사령부가 신속하게 파악하며 최종적으로는 요격기를 정확한 장소로 유도하거나 대공포를 작동시키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는데 오아후 섬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아후 섬의 통신 장교들이 워싱턴에 파견되어 조기 경보 체계에 대한 교육을 받기는 했으나 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시기는 진주만 공습 4일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명령 체계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941년 11월 27일 오아후 섬에서 김멜 제독과 쇼토 중장을 포함해 여러 장교들이 모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미드웨이 섬과 웨이크 섬의 방어를 강화하자는 것이었는데 김멜 제독은 전투기 50대를 파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일부 장교들이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멜은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습할 능력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며 반대 의견을 일축했고 결국 24대의 전투기를 미드웨이 섬과 웨이크 섬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오후 미 육군 참모총장 마샬 장군이 쇼토 중장에게 전쟁성 전문 제472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과의 외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이 실패하면 일본은 반드시 적대 행위를 보일 것이다. 이 경우를 대비해 정찰을 늘리는 등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전문은 표면적으로 일본군의 공격에 대한 경고로 보이지만 전쟁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라는 것인지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쇼토 중장은 방어를 강화하라는 내용은 필리핀 주둔 미군에게 필요한 것이고 주민들을 놀라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아무런 제지 없이 진주만 북쪽 370km 지점에 도착한 일본군 함대는 1차로 183대의 항공기를 발진시켰습니다. 07시 02분 오아후섬 가장 북쪽에 위치한 SCR-270 레이더에 커다란 광점이 나타났습니다. 북쪽 212km 지점에서 나타난 이 광점은 그 크기로 보아 대략 50여 대 정도의 항공기가 집단을 이루고 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레이더 조작병이 전화로 추적 장교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장교는 이 업무를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추적 장교는 레이더 조작병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이날 아침 B-17 폭격기 12대가 미 본토에서 오아후 섬으로 날아오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바로 폭격기들이 도착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조작병들은 레이더 작동 시간도 끝났고 아침 식사도 해야 했기 때문에 레이더 전원을 끄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레이더 조작병과 추적 장교가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면 30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진주만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07시 53분 후치다 중자가 지휘하는 1차 공격대가 진주만 상공에 도착하게 되는데 기지에서는 어떠한 대공포도 작동하지 않았고 미군의 항공기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일본군이 걱정했던 것은 그들의 함대가 미군 정찰기를 피해 무사히 하와이까지 항해할 수 있을지와 1차 공격대가 미군 항공기의 요격 없이 진주만에 도착할 수 있을지였는데 이 모든 걱정이 한 번에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후치다 중자가 기습 성공 암호를 보내자 일본군 함대의 지휘관들은 크게 안도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일본군 공격대는 진주만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표적이 있어 조종사들은 크기가 큰 전함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주만에는 전함 8척, 순양함 8척, 구축함 29척, 잠수함 5척, 그리고 각종 지원함을 포함해 총 94척이 정박하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배는 전함 애리조나였습니다. 애리조나에는 총 4발의 폭탄이 명중했는데 그중 한 발이 2번 포탑을 뚫고 들어가 그 밑에 있던 탄약고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탄약고에 있던 600발의 폭탄과 115톤의 장약이 일시에 터지게 되면서 애리조나는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폭발로 전체 1511명의 승조원 중 1177명이 전사하게 되는데 이 숫자는 진주만 공습으로 희생된 인원의 절반 규모였습니다. 진주만 인근의 휠러 비행장에도 공격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곳에는 145대 항공기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유기되어 있었는데 일본군은 곳곳에
폭탄을 투하했으며 고위 임무를 맡아 폭탄을 달고 있지 않았던 제로기들은 기관총을 쏘며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1차 공격대가 폭탄 투하를 마치고 함대로 돌아가자 잠시 후 167대로 이루어진 2차 공격대가 공습에 나섰습니다. 2차 공격대 또한 진주만에 정박된 미군 함정과 여러 비행장들을 폭격했는데 전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공격 성공률은 1차 공격대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군 급강하 폭격기는 원래 4,000m 상공에서 공격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날 진주만에 구름이 껴서 1,500m에서 급강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 1차 공격으로 연기가 많이 발생해 조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차에는 기습의 효과가 사라져 대공포들이 발포를 시작했고 미군 전투기들도 이렇게 반격을 실시했다. 따라서 2차 공격 때의 성공률은 20% 정도였다.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군이 입은 피해는 전함 4척, 순양함 3척, 구축함 3척, 지원함 2척이고 항공기는 167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전사자 2,402명, 부상자 1,178명입니다. 반면 일본군의 피해는 항공기 29대가 격추되었고 64명이 전사했습니다. 두 차례의 공격이 끝나자 일부 장교들이 3차 공격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함대 사령관 나구모 제독이 현재의 정가만으로도 미군에게 충분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그대로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역사가들은 일본군이 3차 공격을 실시해 진주만의 중유 저장소나 군함을 수리하는 해군 공창을 폭격했더라면 미태평양 함대는 상당 기간 동안 재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역사가들은 이 의견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진주만에는 54개의 중유 탱크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전부 폭탄으로 명중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유는 휘발유와 달리 유폭의 위험도 적어 큰 피해를 입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주만의 중유 저장량은 56만 톤이었는데 이것은 미 태평양 함대가 4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미 해군의 전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한 달이면 보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나구모 제독 입장에서도 2차 공격을 분석해 보았을 때 기습의 효과가 떨어지고 미군의 반격으로 아군의 피해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3차 공격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진주만이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루즈베트 대통령은 다음날 의회 연설에서 일본군의 공격 사실을 알렸고 상원과 하원에서는 즉시 전쟁 참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군 함대의 진주만 공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잠자는 거인을 깨워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 나는 두렵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